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해고 이즈 해피입니다. 쫄지 않습니다. 무슨 말든 할 수 있고 눈치 보지 않고 아무거나 할 수 있더라고요. 진실을 지키는 뉴스 바리케이드. 국민일보 해직 기자 조상훈의 뉴스 바. 조상훈입니다. 7월 11일 금요일 뉴스바입니다. 오늘 짚어볼 주요 이슈입니다. 3년 전 부장검사 승진을 불과 2년 앞둔 여검사 한 명이 갑자기 검찰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사직의 변은 이랬습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서 부끄럽다. 네, 백혜련 전 검사 얘기입니다. 백혜련 전 검사가 다가오는 730 재보선 경기 수원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오늘 초대석에서 경기 수원을 국회의원 재보선 새정치민주연합 백혜련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죄와 벌이라는 포스터 문구가 눈에 띄는 실화 영화가 한편 있습니다. 오는 17일 개봉하는 논픽션 다이어리라는 영화입니다. 금요일에 만나는 최강희의 영실에서 논픽션 다이어리를 소재로 최강희 영화평론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금요일 뉴스바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여연대 자원활동가 장정아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참여연대를 후원하고 있는 강북구에 사는 주부입니다. 그동안 참여연대 활동이 우리 사는 세상을 조금씩 나아지게 하는 것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요즘엔 집안일을 할 때도 자원활동을 할 때도 세월호 사고가 떠올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의 부패,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더욱 철저한 감시 활동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는 창립 초기부터 관료와 국회, 검찰에 대한 감시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부패방지법,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등이 어렵게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여연대와 손잡아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또는 전화 02-723-5300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지원금을 전혀 받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Breaking news regarding missing Malaysia Airlines Flight 3. So the United States is lowering the threshold for American. だから日本と同じで現地予算やってるから意味がないんだ。环球消费调查，我们来说一种特殊的旅游。近年来呢，出国旅游。 출근길 국제뉴스 브리핑 장혜림의 월드 리뷰. 네, 한 가지 국제적 이슈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금요일 월드 리뷰 시간입니다. 장혜림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9월에 인천에서 아시아 경기대회가 열립니다. 북한이 선수단과 응원단을 하겠다는 그런 뜻을 밝혔는데요. 오늘은 이 북한의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참가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이 관련해서 우리 측에 실무회담을 제의한 상태지요? 네, 북한은 어제 인천 아시안게임의 선수단과 응원단을 파견하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실무회담을 이달 15일쯤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예.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측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제17차 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문을 보냈다고 보도했고요. 통지문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파견과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15일경 판문점 북측 또는 남측 지역에서 실무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 제반 문제들이라는 거는 북한 선수들과 응원단의 이동수단과 체류 비용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걸로 보입니다. 예. 이 북한의 실무회담 제의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 어떻습니까? 정부 당국자는 거부할 이유가 없는 제안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오늘인 11일 북한에 답을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 7일에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응원단 파견의 뜻을 밝혔었는데요. 이에 대해 인천 지역 정치권은 여야 구분할 것 없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새누리당은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의 인천 방문이 최근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해소하는 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고요. 새정치민주연합도 북한 응원단의 참여가 아시안게임 흥행은 물론이고 또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북한 응원단의 규모 어느 정도가 될지 좀 궁금한데요. 혹시 얘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직 정확한 인원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이 큰 규모의 응원단을 보내기로 했다고 밝힌 걸로 봐서 당초 예상했던 100명보다 더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요. 예. 200~300명의 규모의 응원단이 파견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300명 이상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예, 실무회담에서 체류 비용도 논의가 될 거라고 하는데 이 비용을 우리 측이 만약에 된다면 그게 또 적절한지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북한이 과거에도 국제 스포츠 대회에 우리 쪽으로 응원단을 파견한 적이 있었죠? 네, 북한은 지금까지 3차례 응원단을 보냈는데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남북관계가 꽤 좋았던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당시 288명의 소위 미녀 응원단을 보냈고요. 2003년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에는 303명의 미녀 응원단, 그리고 또 2005년 인천 아시아 육상 선수권 대회에는 124명의 소위 미남 미녀 응원단을 파견했습니다. 예. 현재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도 당시 이 응원단에 포함됐던 사실이 후에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북한이 남한에 보낸 응원단과 달리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는 평균 연령이 45세의 중년 남녀 응원단을 파견한 건데요. 이때 이 응원단은 아저씨 아줌마 응원단 이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누가 올 것 같습니까? 이번엔 미녀 응원단이 올 것 같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이산가족 중에 못 만나신 분들이 응원단을 오셔서 좀 상봉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너무 좋겠네요. 예. 이 북한이 우리 측에 파견했던 응원단, 당시 좀 상당히 많은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 북한의 대규모 응원단이 참여하면서 한국뿐 아니라 세계 이목이 집중됐었고요. 특히 그 미녀들로 구성된 응원단의 조직적인 응원은 경기장 관중을 비롯한 한국 국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예. 경기 결과 못지않게 이들의 응원 모습이 매스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됩니다. 예.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앞두고는 이런 분위기인데 북한이 엊그제 또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했죠? 네, 북한은 9일 새벽에 황해도에서 동해상으로 대륙을 관통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화합을 상징하는 아시아 올림픽의 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내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는 걸 보고 과연 북한의 진위가 뭔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북한이 이 시점에서 미사일 시험 발사한 배경 어떤 이유일지 좀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북한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말 특별 제안을 통해 모든 군사적 적대 행위 전면 중지 및 그리고 비방 및 심리전 중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대남 화해 제의를 했었는데요. 예. 이 제의가 진정성이 없다며 거부한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그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는 분석이 있고요. 또 미 해군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여하는 또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실시될 한미일 수색 구조 훈련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분석들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북한이 어제 보낸 통지문에서 화해의 메시지를 강조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 7일 인천 아시안게임을 남북 화해 분위기를 띄우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을 보였고요. 어제 보낸 통지문에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 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선수들과 또 응원단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대외용 매체를 통해 과거 남한에서 열린 스포츠 대회에 응원단을 파견한 사례를 잇따라 소개하면서 동포애를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남북관계 좀 냉랭한 편이었는데 북한의 이런 메시지 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전망이라기보다는 희망사항인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스포츠를 통한 교류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남북이 화해하고 또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까지는 한 2달 남짓의 시간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신문 귀로 읽기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 때는 바야흐로 힘없는 백성의 울분이 한겨울 눈처럼 소복소복 쌓여만 가는 2014년. 신여성스러운 그 이름 마녀 톡톡. 아이고 여보 영감, 신선한 야채는 삶아서 맛 좋은 과일은 신선함 그대로 동결 건조한 해땡 주스래요. 마누라야, 그럼 영양소 파괴 없이 한 봉지에 담겼겠구만. 한 봉지를 얼른 물에 타주시오. 읽고 있는 견사도 해땡 주스 마녀 톡톡 한잔하고 싶구나. 여름 푸드 스토리의 마녀 톡톡. 지금 바로 검색창에 마녀 톡톡을 검색하시라.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네, 7월 11일자 주요 조간신문이 전하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부터가 이제 730 재보선 후보 등록 시작됐는데요. 네, 오늘이 마감입니다. 예, 관련 기사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730 재보선의 최대 관심 지역이 있는 서울 동작을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다른 야권 후보들을 압도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일보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나경원 후보는 다자대결 구도에서 51.9%의 지지율로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22.3, 정의당 노회찬 14.1 이렇게 크게 앞섰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가정한 양자 대결에서도 큰 차이로 앞섰는데요. 나경원 대 기동민은 나경원 53.9, 기동민 36.4. 나경원 대 노회찬은 나경원 54.8, 노회찬 37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노회찬 정의당 후보가 좀 더 경쟁력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편 한국일보가 전남 순천 곡성 재보선 여론조사도 했는데요. 새누리당 이정현 30.5, 서가번 42.4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정현은 새누리당, 서가번은 새정치민주연합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 두 군데 여론조사 결과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말이죠. 나경원 후보는 야권 성향이 강한 2040 세대에서도 상대 후보들을 압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물론 선거 초반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판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성훈 코리아 리서치 사회여론조사본부장은 새정치연합의 공천파동과 함께 후보 간 인지도, 지명도의 차이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선거 전이 본격화하고 야권 후보 단일화가 성사되면은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선거가 본격화하면서 여야가 제대로 결집하면은 격차는 크게 좁혀질 것으로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자, 이 서울 동작을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은 730 재보선 결과 야권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는 애초 전망은 빗나갈 공산이 커 보입니다. 예. 야권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은 이런 구도가 아닐 거라는 가정하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공천 파동 같은 것들이 없을 거라는 가정 속에서는 사실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0대 15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건 지나친 엄살이긴 하겠지만은 사실 부산에서 오거돈 후보까지 나온다면은 확실히 우위를 점하는 곳은 울산밖에 없거든요. 울산 남구.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지금 판세는 그야말로 야권의 자충수로 인해서 여권이 반사 이익을 얻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한편 어제 그 MBC 라디오에 나온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나경원 후보의 급이 대선 주자급이고 기동민 후보는 그 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설령 기동민 후보로 단일화돼도 나경원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또 고성국 박사와 죽이 잘 맞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권은희 과장 공천 문제까지 거론합니다. 광주 광산을 전략공천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원칙과 불안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게 2040 세대의 정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뭐 여당 잘 되기를 항상 바랐던 두 분 아니겠습니까? 고성국, 신율 이 두 사람의 전망이 한쪽에 편향돼 있다 하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 파동이 이번 선거전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 분석만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조사는 동작을과 순천 곡성의 여야 대진표가 확정된 지난 9일부터 이틀 동안 각 지역 유권자 501명과 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501명, 순천 곡성 502명 이렇게 조사가 된 거지요. 유선전화 임의걸기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서울 동작을과 전남 순천 곡성 각각 따져보니까 서울 동작을은 9.1% 그리고 순천 곡성은 17.8%였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 포인트였습니다. 예. 뭐 선거 결과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네. 어쨌든 야권의 이 공천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판단은 좀 내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 20일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 초반부터 이렇게 야권이 흔들리고 있으니 뭐 앞으로 야권에게 그 호재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판을 뒤집을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하여간 좀 지켜볼 일입니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과연 여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오늘 중앙일보 1면과 조선일보 1면을 차례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당 쪽 입장입니다. 중앙일보 1면에 실린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의 발언입니다. 김명수 후보자를 끌고 갈 분위기가 아니다. 어제 그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심각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야당의 요구를 다 받아들일 수 없지만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 상황이 쉽지 않다. 대통령이 고민해서 잘 판단하실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김명수 후보자의 자진 사퇴 내지는 지명 철회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조선일보 보도는 좀 더 구체적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박 대통령 김명수 임명 안 할 듯 이런 제목입니다. 네. 김명수 후보자의 거취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지도부 사이에 청와대 회동에서 거론됐는데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김명수 후보자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재고해달라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잘 알았고 참고하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지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명수 후보자를 더 이상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참고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거 맞습니까? 예. 제 귀에는 참고 임명하겠다 이렇게 참고 여론이 비판을 하더라도 예. 참고 하겠다 이렇게 들리는데 어쨌든 고려해보겠다 이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청와대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등 제기된 의혹을 넘어설 만한 그러니까 논문 표절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상쇄할 만한 전문성과 직무 적합성 이거를 김명수 후보자가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역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청문회 과정만 본다면 저는 그 전 윤진숙 해양부 장관을 좀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김명수 후보자가 답변하는 모습 보면서요. 청문회가 하나의 어떤 그런 개그가 돼버렸죠. 예. 더 재밌다는 여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 한겨레 오늘 사면을 보겠습니다. 어젯밤까지 그야말로 뜨거운 청문회가 됐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입니다. 정성근 후보자. SBS 앵커를 지냈던 인물이지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거짓말이라고 본인 입으로 또 시인을 했습니다. 유인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아파트 전매금지 위반 사실을 추궁하니까 정성근 후보자는 실제 3년 동안 거주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유인태 의원이 곧바로 정성근 후보자와 부동산 거래를 한 당시 당사자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실제로 거주한 사람은 정성근 후보자가 아니라 그렇게 부당하게 전매를 해서 사들인 임모 씨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성근 후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하는데요. 정성근 후보자는 저 임모 씨가 왜 저렇게 답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저 말이 맞다면 내가 거짓말한 건데 점점점 이러면서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에 바빴는데요. 오후 들어서 거짓말을 인정했습니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부끄럽지만 관행적으로 했다. 거짓말이니 순순히 인정하라고 아내가 말했다. 기억해보니 그랬다. 이러면서 자신이 거짓말을 했음을 시인했습니다. 물론 26년 전 일이긴 하지만 자기가 사는 아파트에 3년간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기억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글쎄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가 26년 전에 산 곳이 어딘가 이렇게 따져봤는데 말이죠. 26년 전이면은 서울 성동구 사근동 226번지 34호. 한양대 근처군요. 그렇습니다. 예, 실제 거주했습니까? 당연하죠. 그 3층에 살았습니다. 빌라가 3년을 살았는데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살았는지 안 했는지 헷갈린다. 이거 어떻게 이해를 아니 합니까? 저 주소지 집원까지 알 정도로 어디서 살았는지 이 26년 전 이런 상황을 명백하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솔직히 이건 뭐 저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죠. 석 달을 살았냐고 물어본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3일을 살았다고 하면 또 모르겠지만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자기가 살았던 곳을 기억을 못한다. 이 말이 됩니까? 아니 정말 진짜 기억을 못한다면은 공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일상생활이 어려운 거죠. 이 정도면. 그렇죠. 사실은 정성근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처음부터 정성근 후보자의 거짓말과 성의 없는 자료 제출로 얼룩졌습니다. 정성근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 전매금지 위반 외에도 음주운전, 속도 위반, 한 20건에 이르는 위법 행위와 함께 과태료 체납, 강남 아파트 양도세 탈루, 자녀 부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 과정, 그리고 파주 당원협의회 사무실로 쓰고 있다고 의심받는 희망연구소의 공천대가성 무상임대, 그러니까 희망연구소 건물, 이 건물주의 그 건물에 본인이 이제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파주 그 사무실을 공짜로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 건물주가 나중에 공천이 된 거고요. 시의원으로 말이죠. 뭐 그런 공천대가성 무상임대, 그리고 정치 편향적 트위터 막말 논란, 온갖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런 정성근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때 차고 온 손목시계 보니까 박근혜 시계네요. 보니까 오늘 경향신문에 이런 사진이 실렸습니다. 특히 그 SNS 발언과 관련해서 또 저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또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조국, 박창신, 공지영, 김용민 이 사람들 북한 가서 살 수 있게 대한민국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다는 걸 상기시켜드립니다. 이런 글을 썼단 말이죠. 자, 이런 글에 대해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질타를 하니까 정성근 후보자는 2012년 대선으로 첨예한 대결이 있었을 때였다. 당원으로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 잘했다는 얘기냐 이런 반론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말도 거짓말입니다. 박창신 신부의 이름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또 쟁점화됐던 시점은 2012년 대선 때가 아니라 바로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대선 결과 이거는 말 그대로 부정이었다 이렇게 주장했던 박창신 신부, 그 이름이 알려진 건 작년 가을이었죠. 그래서 이제 계속된 그런 추궁을 하니까 특정인을 거명한 것에 대해서는 깨끗이 사과드린다라고 답했습니다. 아니 비난은 저한테 해놓고 왜 사과는 윤관석 의원한테 합니까?
이상한 양반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마디 또 했습니다. 정성근 후보자, 집에 가서 살 수 있게 대한민국 헌법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드립니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예. 집에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김명수 후보자도 그렇고 정성근 후보자도 그렇고 이런 분들을 지금 국무위원으로 임명하겠다고 한 정부나 네. 이런 분들이 재미는 줍니다마는 예. 인사청문회장에 나와서 이걸 지켜봐야 되는 우리 국민들이 참 불쌍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의 그 청문회 전 과정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칼럼이 있습니다. 바로 서화숙 칼럼입니다. 한국일보 선임 기자. 오늘 서화숙 칼럼이 실렸는데요. 김명수 후보는 제자의 논문을 가로챘고 실적을 허위로 올렸으며 남의 연구비를 떼먹었다. 그는 관행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더러운 현실이 대학가의 관행이라면 더더욱 그는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 바로잡을 기회조차 묻어버리기 때문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는 부동산 거래 다운 계약서를 써서 5천만 원 가까운 세금을 내지 않았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하고 청문회가 다가오자 급히 고추를 심는 거짓 술수까지 부렸다.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의 죄질은 평생에 걸쳐서 속이고 떼먹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군대를 다니며 학위를 마치고 역시 서울대 교수라는 공무원 신분으로 학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각종 외부 자문위원을 하며 돈을 받는가 하며 언제 교수 역할을 하나 싶게 외부 활동에 할애한 시간도 그로 인해 벌어들인 소득도 많다. 소득을 감춰서 탈세도 했다. 부동산 투기는 부인했으나 위장 전입은 인정했다. 정성근 문화부 장관 후보는 상습적인 음주운전과 수구적 가치관만 문제가 되었으나 청문회를 계기로 더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났다. 자녀 둘을 불법 조기 유학시켰으며 그 결과 아내와 딸이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다.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늦추는 불법도 저질렀다. 뻔뻔한 거짓말은 더욱 자질을 의심하게 한다. 음주운전이 대리기사를 보내고 집 근처에서 잠시 이루어진 것처럼 발언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이들 모두가 건전한 시민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무슨 장관을 하는가? 내 한 몸만 위하면서 살아온 이들이 과연 장관감인지 검증하는 국회 청문회가 열리기 이틀 전 정몽원 총리는 국가개조를 위해서 국가개조 범국민대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범죄자를 처벌하기는커녕 장관으로 모시면서 이 정부가 무슨 개조를 하겠다는 것인가. 그런 개조라면 개선이 아니라 개혁이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개조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국가개조를 하겠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범죄자들을 장관으로 임명할 태세다. 이런 식이라면 국가개조 범국민대책위원들은 또 얼마나 어마어마한 범죄자들을 끌어들일까. 그들이 국가개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칼럼입니다. 예. 뭐 개선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으니까요. 예. 예. 개조하겠다고 했죠. 예. 예. 칼럼 중에 내 한 몸만 위하면서 살아온 이들 앞에 막자가 있습니다. 네. 막 살아온 이들이 예, 과연 정강감인지 검증하는 국회 청문회. 예. 어제 그 국회 청문회에 가려서 우리가 정작 중요시해야 될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의 중요 발언들이 묻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기관 보고가 어제 있었는데요. 상황을 파악해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4월 16일 오전 청와대에서는 공교롭게도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습니다. 오전 9시 20분 회의에 참석 중인 국정원 1차장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사고 사실이 보고됐지만 1차장은 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회의에는 국정원 1차장 외에 NSC 사무처장과 외교 국방 통일부 차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참석했다는 겁니다. 정부의 안보 실무 책임자들이 대거 모인 회의에 대형 참사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은 일종의 권력 누수 현상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헤드부터 때마침 또 우리 에어컨에서 지금 물이 쏟아졌습니다. 정부의 안보 실무 책임자들이 대거 모인 회의에 대형 참사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국가안전과 관련한
중요 책임자들이 참석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고 회의 중에 참석자에게 돌발적인 사고 사실이 전달됐다는 이야기인데 모든 참석자들은 회의가 끝나도록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조차 모른 채 소속 부서로 돌아갔던 것이다. 더 믿기지 않는 것은 청와대와 국정원 모두 YTN을 보고 사고 소식을 접했다는 점이다. 국정원은 9시 19분 뉴스를 보고서야 참사 발생 사실을 뒤늦게 알고 사태 파악에 나섰고 청와대도 뉴스를 보고 부랴부랴 해경상황실에 연락해서 현장 상황을 파악했다. 정부의 대형 사고 인지와 전파 시스템이 이토록 허술하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TV 시청자인 일반 국민이나 국가안보정보가 취합되는 청와대 국정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한국일보가 어제 청와대에 대한 세월호 국조 특위의 청와대 기관 보고 내용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예. 내용을 보면은 결국 국정원 1차장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도 예. YTN 보도를 보고 보낸 그렇죠. 그런 상황이네요. 시점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전 9시 19분에 뉴스를 보고 알았고 9시 20분에 예. 보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YTN이 컨트롤 타워네요. 예. 글쎄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뒤에 가서 소설가 김성종 씨의 작품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할까 하는데 만약에 고리 원전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사고 이건 뭐 악의적인 그 상상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상황을 한번 그대로 대입해보죠. 청와대에서 NSC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누군가 YTN을 보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나도록 그것이 안건이 되지도 않고 각자 부서로 돌아가요. 대통령은 사고 발생 7시간이 지나도록 그 회의 한번 열지 않고 말이죠. 어디 있는지 비서실장도 파악 못하고요. 7시간 안에 그 시민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거의 무정부 상태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난 세월호 참사 때 대한민국 청와대는 말이죠. 한겨레 13면을 보겠습니다. 롯데호텔이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 자위대 창설 60주년 행사, 이거를 대관하기로 한 것을 급히 취소했습니다. 롯데호텔 쪽은 국민정서를 반영해서 롯데호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일본 대사관 특별 행사를 취소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롯데호텔은 연회 행사를 받을 때는 기관명, 기업명 정도의 내용만 파악한다고 하는데요. 이 행사도 일본 대사관 리셉션으로 예약이 돼서 세부 내용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만약 행사를 강행하게 되면은 반대 집회로 투숙객 또 레스토랑 이용객들에게 상당한 안전에 대한 우려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취소했다는 겁니다. 예. 나경원 후보는 바빠서 초청을 받아도 못 가겠죠. 예. 거기 60주년 행사 때 말이죠. 예. 50주년 때 가셨으니까. 오늘 동아일보 1면 그리고 12면에요. 갑질하는 교수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 대학원을 지난해 졸업한 27살 여성 이야기 증언이 있는데 직접 쓴 논문에 내 이름이 제2저자로 올라가는 것만으로도 그나마 다행이었다. 논문을 쓰고도 내 이름이 아예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일부 교수는 논문을 누가 썼느냐에 관계없이 여러 명의 제자 중 임의로 골라서 자신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곤 했다. 이런 관행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교수 모임에서 노래를 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음대입니까? 음대가 아닌데 노래를 해보라는 거죠? 예. 술자리니까 말이죠. 술자리에서 삼겹살도 굽고 이런 자리인데 노래를 시킨다 한다 이게 음대와는 무관해 보입니다. 그 밖에 교수의 비행기표를 대신해서 예매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받고 예매한 게 아니겠죠? 당연히 자기 돈 들여서 이렇게 교수의 비행기표를 끊어주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 교수의 운전기사 노릇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성희롱을 당하거나 폭언을 듣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꼭 참고 논문만 통과되면은 가벌관계가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한국의 학문사회는 좁기 때문에 졸업을 하더라도 자신이 전공한 학계에 남아있는 이상 지도교수를 계속 마주쳐야 하고 잘 보여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국립대 석사과정 대학원생인 김모 씨는 학계에서는 지도교수가 당사자에게 내린 평가가 평생 가고 결국 대학원생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노래를 시켰을 때 주저했다고 합니다. 그 대학원생이. 그러자 교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논문 통과 안 되고 싶으냐. 이렇게 말이죠. 6.4 지방선거 선거 과정에서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가 세월호 애도 기간 중에 골프를 쳤다고 한 서병수 부산시장의 주장은 경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CTV를 살펴봤고요. 출입자 명단을 확인해 봤더니 오거돈 전 후보가 세월호 애도 기간인 지난 4월 19일 골프를 쳤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경찰이요. 예. 오거돈 전 후보 측은 서병수 시장과 새누리당 부산시당 부대변인을 허위 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달 10일 연제경찰서에 배당했었습니다. 만약에 고의적인 허위 사실임이 확인이 돼서 선거법 위반이 확정된다면 서병수 부산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거돈 전 후보가 이번에 부산 해운대 기장갑 재보선에 안 나간다고 한 것일까요? 이거 제대로 걸면은 서병수의 승리를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인지 어쨌든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 보면은 서병수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기도 선관위가 임종훈 청와대 전 비서관이 현직에 있을 때 새누리당 수원정 당원협의회 회장과 공모해서 새누리당 시도의원 공천희망자를 면담하고 경선 참가자와 배제자를 결정함으로써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 관여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3월 17일에 검찰에 고발됐었지요. 예. 임종훈 청와대 전 비서관이 현직에 있을 때 말이죠. 수원지검이 처분을 내렸는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죠. 임종훈 전 비서관이 그 새누리당 지방선거 공천희망자들을 면담하고 경선 참가자 결정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라고 하면서도 임종훈 전 비서관의 행위가 담당 사무수행과 관련 없이 이루어지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사안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밝혔다는 겁니다. 예. 청와대 그 업무와 유관한 그런 선거 개입은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공직선거법이나 뭐 총체적으로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에 대한 조항을 완전 검찰이 전면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봐주기 아니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원지검은 저에게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아비나 딸이나 똑같다 뭐 이런 제 트위터 글을 두고 수사 가치가 있다라면서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이렇게 검사가 직접 전화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거는 수사 가치가 있고 이거는 뭐 무혐의 처분하고. 지금 사법부가 이제 국민 참여 재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우리나라 법제도 좀 안정되려면은 네. 국민 참여 처분 네. 내지는 국민 참여 기소 이런 제도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 기소권을 검찰한테만 주니까 완전히 독점을 예. 하니까요. 예. 자, 고리 원전 폭발을 가상 소설로 꾸민 추리작가 김성종 씨의 작품이 화제입니다. 제5열 여명의 눈동자를 쓴 베스트셀러 작가지요. 1992년부터 해운대 달맞이 언덕에 추리문학관을 짓고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달맞이 언덕의 안개라는 제목의 단편소설을 냈습니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경계구역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다. 원자력 발전소 30k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밖으로 대피하라는 경고방송이 나온 직후부터 벌어진 일이었다. 반경 30km 이내에 살던 5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은 공포를 넘어 공황 상태에 빠졌다. 예, 고리 원전은 부산 기장에 있습니다. 여기서 뭐 방사능 누출 사고가 발생한다?
부산울산이 뭐 그야말로 초토화되는 거죠. 양산까지 해서요. 예.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어제 교황 방안으로 인해서 개신교세가 위축될 것이다 라는 우려를 담아서 빈축을 샀던 국민일보 종교맨 기사.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 면죄부 판매를 했던 로마 가톨릭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이때 루터가 개혁의 열망을 담아서 1517년에 반박문을 발표했다. 종교개혁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왜 싣죠? 이 뭐 어제 오늘 있었던 일도 아니고 1517년에 있었던 일을 말이죠. 이게 위키백과나 세계사 책 보면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결국 교황 방안으로 가톨릭 교세가 확장될 것을 우려해서 개신교가 가톨릭의 이미지를 흠집내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실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가톨릭 문제 있었죠.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톨릭과 요즘의 개신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세습, 회계부정, 성추행, 그리고 온갖 부패, 권력욕. 대체 과거 그 가톨릭을 비난할 자격이 있습니까? 조영기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신문의 사주의 아버지 아닙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4년 7월 10일 공직 후보자 정성근. 정 후보자는 1988년 서울 일원동의 한국기자협회 아파트를 산 뒤 전매 제한을 어기고 되팔았다는 의혹을 당초 부인했습니다. 이 아파트를 88년에 사서 비과세 기간인 3년 뒤 되팔아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입자가 88년에 아파트를 샀다고 밝히면서 탈세를 위해 매매 시점을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맨 처음에 그 가등기를 했던 임 모 씨한테 매매를 하시죠. 정 후보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서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이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본인의 채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겠다고 요청을 해서 그러자 유 의원은 임 씨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8천만 원 주고 샀는데 등기가 안 넘어와가지고 뭘 가등기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실제 내가 그거 거주했습니다. 듣고 나서 다시 한번 답변을 해보시죠. 네, 존경하는 유엔티 의원님, 저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도 그러면은 주민등록 상황을 제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뒤늦게 입장을 번복하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기록이 없고요. 기억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제가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제 아내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까 점심때. 그 당시에 그 기자협회 아파트는 조합 아파트였고 부끄럽습니다만 관행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당신이 그걸 왜 기억 못하느냐. 그건 거짓이니까 순순히 인정하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을 다시 살려보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첫 집이 그렇게 후보자 본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렇게 선설하셨는데 네. 이 선설 해놓으시고 지금 이렇게 자꾸 위증을 하고 거짓을 하면 어떻게 되시는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거짓말을 하셔도 말이죠. 어떻게 8천에 판 거를 그걸 기억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 기억 못할 게 따로 있지. 바로 샀다가 판 거 갖다가 그걸 기억 못하고 두 번씩이나 서면 답변 오늘 오전까지 이 자리에서
정도금이 모자라서 아는 지인한테 빌려서 했다. 여기서는 지금 거짓말에 통할 것 같아요, 그래? 그거 말고도 전부 거짓말이야, 나머지도. 한편 어젯밤 JTBC 뉴스9에서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그리고 청문위원들 전원에 따르면 이 문제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보죠? 아직은 아마 안 나왔을 겁니다. 예. 네. 근데 그건 뭐 또 개인의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프라이버시 그래서 더 문제도 이상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정성근 후보자는 과거 SBS에서 앵커로 활약한 바 있는데 진행했던 프로그램 나이트라인의 클로징 멘트 3편을 들어보자면 재보선 후폭풍으로 여야 모두 쇄신을 택했습니다. 쇄신의 사전적 의미는 나쁜 폐단이나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나쁜 것, 묵은 것 모두 다 아는 일인데 나쁜 것, 묵은 것 모두 다 아는 일인데 꼭 국민의 뜻이 있어야 이렇게 야단 법석입니다. 검사에서 변호사로 대통령 당선자의 참모로 또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이 사람의 중년은 뿌듯하고 빛나고 엔돌핀이 솟구쳤을 겁니다. 지적 능력과 도덕성은 대개 같이 가는 것으로 믿고 싶은데 실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적 능력과 도덕성은 대개 같이 가는 것으로 믿고 싶은데 실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눈 크게 뜨고 검찰 수사를 지켜볼 뿐입니다. 금감원 모 국장은 부산저축은행에서 5년 동안 매달 300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이른바 끝발 있는 직장에서 월급 받고 뒤가 구린 것에서 또 월급 받았습니다. 죄의식은 없었을까? 그저 잘 먹고 잘 살았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죄의식은 없었을까? 그저 잘 먹고 잘 살았을까? 정말 궁금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730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의 접전을 예상할 수 있는 서울과 경기도, 이렇게 수도권에서만 6명의 국회의원을 새로 선출합니다. 오늘은 경기 수원시 을 선거구죠. 권선구 출마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백혜련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백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방선거 때도 역할이 많으셔서 좀 많이 바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로 이제 변호사 활동과 당 활동을 같이 병행을 했었는데요. 예. 변호사 활동으로는 이제 경실련 이렇게 지역 시민단체 자문변호사로서 일을 좀 해왔고요. 특히 이제 경기도청 관련해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도청 이전 보류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형사 고발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형사 고소 대리를 했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김진표 도지사 후보 대변인을 맡아서 선거 운동을 했었습니다. 예. 어제부터 이제 오늘까지가 네. 후보 등록 기간인데요. 혹시 네. 후보 등록은 하셨습니까? 아직 하지 않았고요. 이 인터뷰가 끝나고 나면 조금 이따가 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백 후보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셨고, 뭐 학교 생활도 줄곧 서울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활동은 이제 안산에서 좀 하셨고요. 네. 이번에 이제 출마를 결정한 지역이 수원 권선구입니다. 선거구로는 이제 수원시 을인데, 특별히 이 수원 을 이 선거구에 도전하시는 이유나 의미, 어떤 의미 두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조금 잘못된 사실들이 있는데요. 예. 제가 태어난 곳은 전남 장흥이고요. 예. 네, 사실은 제가 결혼을 하고 처음 정착을 한 곳이 수원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 지금까지 한 20년간 시민사회단체 수원경실련을 창립하고 계속 사무처장이나 그런 직책을 맡아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수원에서는 검사로서 첫 발령지이고 또 변호사로서도 수원에서 처음에 개업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요 활동 기반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곳은 수원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 지역에 대해서는 저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원 을 지역에 이제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 수원과는 그런 인연이 있었고, 수원에서 또 검사 생활도 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 제가 첫 발령지입니다. 수원지검. 수원지검이요? 네. 이 수원을 출마 결심한 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원에도 이제 선거구가 여러 곳 있기 때문에 좀 고심을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주민들 만나 보셨습니까? 최근에? 아직 주민들 제가 수원 후보 등록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냥 그 주변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분 개인적으로 만나뵌 정도고요. 예. 아직은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많은 접촉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 보통 정기 입문을 하거나 이제 국회의원에 도전할 때, 그 해당 인물의 그 상징성,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인권 변호사라든가, 이런 수식어가 붙는 분들도 있고, 백 후보께서는 본인의 색깔, 또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 뭐로 규정을 하고 또 알리고 싶습니까? 저는 제가 그 이명박 정부의 정치검찰 비판을 검사직을 사직했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이 갖고 있는 그 가장 큰 이념, 그리고 목적이라는 것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의를 지키는 정치인,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사회에서는 상식과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청문회 중인데 국민들이 보시고 다 아시겠지만 온갖 불법, 탈법, 편법을 동원해서 학위를 받고 재산을 증식하는 국무총리 후보자, 장관 후보자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 정의가 존재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많은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정의를 지키는 정치인, 그리고 국회라는 곳이 상식과 원칙이라는 결국 우리 사회의 룰을 만드는 곳인데, 이 룰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예, 정의를 지키는 정치인. 근데 국회에 지금 의원이 있는 당 중에 정의당이 있습니다. 네. 예,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백 후보님께서는 정의를 지키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 이런 포부시고요. 네. 수원을 지역, 어떤 지역이고 또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는 그래도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을 권성구인데요. 현안이 무엇입니까? 수원을 지역이 수원 선거구 중에 가장 넓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약간 발전이 낙후된 부분들이 많은 지역인데요. 예. 수원을 지역에는 크게 두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수원 비행장 이전 문제고, 둘째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 개발 문제인데요. 수원 비행장 이전 문제는 그동안에 저희 당 소속의 정치인들과 염태영 현 시장 등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전이 가능한 이제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됐습니다. 예. 예. 이제는 근데 이전 부지 확정을 해야 되고요. 또 그 공항 이전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이 이제 논의가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 인근 지역에는 지원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현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들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예.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부지 문제는 거기에 이제 농진청이나 이런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이 이전하게 되면 많은 그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활용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서수원 균형 발전을 위해서 첨단 연구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통해서 그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어서 건선 제2의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 현안들을 풀 수 있는 적합한 후보가 이제 백 후보다, 이런 취지로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하신 것 같고요. 네. 맞서게 되는 새누리당의 후보가 정미경 전 의원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미경 후보 또한 검사 출신이고 백 후보와도 특별히 좀 인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네, 대진 자체가 흥미진진하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승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선거 시작이라서 결과를 함부로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예. 더구나 이제 이 수원 을 지역의 경우는 역대 선거에서도 보면
박빙의 승부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더 건선 발전의 적임자인가, 그리고 또 누가 더 우리 사회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인가를 두고 결국 유권자들이 선택하실 텐데, 예. 진심으로 유권자들한테 다가가고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일꾼이라는 것을 선전하고 지지를 얻어내게 될 것입니다. 예. 이 출마 결심하고 나서 혹시 그 상대당 정미경 후보하고 뭐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없습니다. 예. 뭐 만나볼 기회가 또 있겠죠? 예, 바로 만나 뵙지 않겠습니까?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예. 곳곳에서 만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이제 새누리당의 정미경 후보는 후보 등록을 했고요. 또 통합진보당에서도 윤경선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뭐 공교롭게도 백혜련 후보가 오늘 등록을 한다면 이제 주요 정당의 후보가 모두 여성인데요.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대지는? 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흥미진진한 대진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정치적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런 보궐선거에서 그 한 지역구의 여성 정치인들이 함께 경합을 벌인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발전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의당에서도 후보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아직 등록은 하진 않았지만은,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야권 연대, 당대당 연대하자라는 제안했습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은 당에서 결정할 문제고요. 예. 지금 제 개인이 혼자 그거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인터뷰 준비하는 과정에서 백 후보의 검찰 사직 당시의 인터뷰자를 좀 몇 건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사에 나와 있었습니다. 정계에 진출하는 건 국민들의 열망을 배신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정계에 도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변화의 계기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어떤 말씀 하실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한 당시가 바로 그 글이 사회적인 파장을 굉장히 일으키고 문제가 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저는 사실 저의 사직의 변이 그렇게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려는 것 자체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국민들에게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 이런 검찰에 대한 불만들이 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예. 그래서 사실 그때는 오히려 지금 권은희 수사과장하고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정계에 진출하는 것이 그 진위가 애곡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정계에 진출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그리고 그것으로서 어떤 검찰에 있었던 저의 그 책무를 다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고요. 그런데 나와서 보면서 오히려 그런 순수한 진정성을 지키는 것보다도 실제로 검찰 개혁을 이뤄야 된다는 그 국민들의 어떤 강력한 열망을 느꼈고요. 그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법을 만들고 제정하는 국회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저로서는 그 책무를 그것이 더 큰 가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책무를 감당하겠다 이렇게 나중에는 생각이 좀 바뀌게 된 것이죠. 예. 검찰 떠난 이후에도 검찰의 상황을 예의주시하셨을 텐데 검찰은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조직입니까?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나 가장 강력한 권력 조직인 검찰이 쉽게 바뀔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고 또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언급하시면서 광주 광산을에 출마하게 되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얘기를 했습니다. 권은희 과장이 사법시험을 통과한 후에 이제 경찰에 투신했기 때문에 검찰 출신은 아닙니다만은 비슷한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고 또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폭로이고 정치권에 입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까 좀 전에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권은희, 그러니까 그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뭐 사적인 심정을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그 겪었던 일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권은희 수사과장의 경우에도 뭐 좀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두고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권은희 수사과장이 또 정계 진출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또 요구 또한 큰 것이 사실이고요. 권은희 수사과장 입장에서도 또 그 폭로의 진정성과는 별개로 어떤 정치 개혁에 하나의 물꼬를 트야 된다 하는 더 큰 가치가 예. 더 중요하게 다가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비슷한 상황에서 아마도 권은희 그 후보의 고민이 컸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출마하시는 경기 수원을을 포함해서 이번 재보궐선거 새정치민주연합의 성적표 물론 이제 수원을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다른 지역에 어떤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사실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선거의 승패가 지지율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투표율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 보궐선거의 경우는 7월 30일 휴가 피크철인데요. 지금 이제 그 투표의 양상이라는 것이 거의 세대 간 대결 양상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저희 야당을 많이 지지해 주시고 또 노년층에서는 여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한데요. 휴가철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이 거의 휴가를 많이 가시기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저희 야당에게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표율에 따라서 선거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천 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마지막으로 좀 드려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 당에 의한 전략 공천으로 후보자가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백혜련 후보 역시도 영통 지역에 이제 출마 의사를 갖고 계셨다가 지금 이제 권선으로 결정이 된 건데요. 뭐 서울 동작을부터 해서 특별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전략공천 문제로 좀 시끄러운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개선에 좀 목소리가 있는지 그 부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식의 그 지역을 바꿔서 하는 공천이 별로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 당황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당의 입장에서는 선거라는 것이 일단 승리를 해야 되고 최적의 후보를 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이 지역의 경우에도 정미경 후보가 된 것이 저를 이쪽 지역에 공천해야 된다는 큰 명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미경 후보와의 일종의 좀 매치업을 고려한 그런 공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미경 후보와 또 백혜련 후보의 대결, 또 통합진보당의 또 윤경선 후보까지 이 여성 후보들의 어떤 대결에 좀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7월 30일 휴가 계획하셨다면 꼭 7월 25일과 26일 사전투표 기간에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누구를 지지하든 간에 유권자의 또 권리자 의무이기도 하니까 사전투표 많이 이용해달라는 그런 당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730 재보선 경기 수원시 을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새정치민주연합의 백혜련 후보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일보 회직기자 조상훈이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영화, 그중에서도 실화 영화라는 프리즘으로 우리 사회를 읽어보는 시간,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최강희의 영실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17일에 개봉하는 실화 영화 논픽션 다이어리를 주제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1990년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지존파 연쇄 살인사건, 그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참사의 이면과 배경을 파고들어서 그것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을 조명해보는 그런 영화입니다.
대한민국의 죄와 벌이라는 포스터 속 문구가 인상적인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최광희 영화평론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논픽션 다이어리. 네. 뭐 영실이 시간이니까 실화 얘기니까 뭐 당연한 제목 같고요. 예.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 내용을 다 말씀해버리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지네요. 예. 네, 좀 줄이시죠? 도입 멘트를. 예. 김효진 PD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무슨 호기심을 줘야지, 뭐, 제가 말할 어떤, 의욕이 생기지. 다 얘기해버리니까, 예, 의욕이 확 죽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영실 시간이니까 아무래도 좀 실화 바탕 영화들 고르다 보니까 다큐멘터리가 많습니다. 예. 다큐멘터리를 소개해드린 빈도수가 좀 많은데요. 이번 주에 제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다음 주 개봉하는 논픽션 다이어리라는 작품인데, 영화 그대로 논픽션. 근데 저도 이제 이 영화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삼 느낀 게, 지존파 사건 20주년이에요. 94년에 있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예. 2014년이니까 딱 20년 된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94년에 또 기억하시겠지만 성수대교 붕괴가 됐었잖아요. 예. 경찰의 날이었습니다. 그 이듬해는 또 삼풍백화점 붕괴되고 아무튼 뭐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그냥 계속해서 벌어졌던 때였던 것 같아요. 20년 전에. 예. 한편으로는 또 그 핵위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뭐 전쟁이 나냐 안 나냐 뭐 이런 상황이었었잖아요. 예. 94년 여름이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더웠던 걸로 기억이 돼요. 얼마 전에 폭염이었어요. 그 예.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 예. 그 드라마 역시도 이런 사건들을 좀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배경으로 이렇게 예. 나오던가요? 저는 예. 그 드라마를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이 영화는 바로 20년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모든 사람들 충격 속에 빠뜨렸던 바로 그 추석 연휴 기간에 이들이 검거되면서 그 전파를 타게 됐죠. 예. 지존파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90년대 그 94년 언저리에 있었던 세 건의 사건, 앞서 말씀드린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쭉 꿰면서 그 시대의 맥락 안에 이 사건들이 갖게 되는 어떤 상징성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탐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건을 재구성한다는 것보다도 그 80년대에서 90년대로 넘어오는 한국 사회의 어떤 변화의 단면 속에서 이들 사건들이 어떤 의미들을 품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주제 의식을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들이 이면에 이러이러한 사실은 알아봤더니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그런 게 있었다. 예. 라는 걸 파헤치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혹시나 그런 추측을 가지고 영화를 보시다 보면은 뭐 새로운 것도 없네. 뭐 뉴스에서 다 본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영화가 맞추고 있는 초점이 바로 이 사건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은 반드시 시대와의 어떤 그 맥락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사실 그 지존파가 처음에 잡혔을 때 사람들이 더욱 놀랬던 거는 이 사람들이 미디어 앞에서 어떤 그 대하는 너무나 당당한 태도 때문이었죠. 예. 더 죽이지 못해 안타깝다. 저 압구정동의 야타족들, 뭐 돈 많은 사람들 다 싸그리 죽였어야 되는데 억울한 사람들만 죽였다. 그게 안타깝다. 라는 막 얘기를 진짜 그야말로 얼굴 표정 그렇게 이상한 미소를 지으면서 미디어 앞에서 해가지고 와 어떻게 저렇게 인면수심의 인간들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나라고 하면서 언론이나 뭐 많은 분들이 마녀사냥을 했죠. 예. 지존파가 진짜 인륜이 바닥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우리 인륜을 다시 세워야 된다. 인간성에 대한 어떤 존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가치를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회 운동으로까지 막 번지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국가 개조는 없었습니까? 국가 개조는 없었어요. 국가 개조는 없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건을 하나의 그 어떤 인륜의 문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파괴된 어떤 인간성의 하나의 그 상징으로 이제 그 당시 사회와 미디어가 이것을 소비했던 것이죠. 예. 근데 이 영화의 감독은 다른 방향으로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존파 사건이라는 것은 80년대까지 정말 속도 있게 달려왔던 한국의 어떤 그 개발 독재라든가, 지나친 어떤 너무나 빠르게 진행된 어떤 자본주의화, 이런 데에서 파생된 그 사건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살인의 탄생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논픽션 다이어리라고 하는 그 영화 제목 위에 예. 홍보 문구로 살인의 탄생이라고 하는 문구를 달고 있는데, 자, 광주 시민들 수천 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전두환은 학살자이고 살인자인데 그 사람은 사형 안 당하고 멀쩡히 살아있다. 예. 자, 지존파는 몇 명 죽였다. 근데 왜 이 사람들 그 이듬해 바로 거의 뭐 직결심판이라고 사형이 해도, 집행됐죠. 네, 해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속도감 있게 사형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누가 더 극악한 이 살인자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제 던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지존파에 속해 있던 멤버들은 자신들의 어떤 그 응어리진 분노를 그런 일탈된 방식으로 이제 풀어낼 수밖에 없었던 점에서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얘기죠. 물론 이제 네. 범죄를 뭐 미화하거나 뭐 그런 의도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들을 신문했던 형사들의 증언들, 또 이들을 가뒀던 교도소의 그 교도관 이런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이 지존파 멤버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줬는지에 대해서 예. 다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정말 인면수심의 악마들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순진하고 착하고 연약한 그런 청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만나서 신문을 해보고 얘기를 나눠보면은 근데 언론의 카메라가 이들을 미치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언론이 카메라를 들이대면 애들이 갑자기 막 입에서 막 이상한 말이 막 튀어나오고 그런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지존파도 물론 이들이 저지른 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것이지만 미디어와 사회가 합작해서 만들어낸 마녀사냥의 또 다른 대상이었다라고 하는 이제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 또 그렇습니다.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의 붕괴도 마찬가지로 인재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그런 걸 인재라고 하잖아요. 인재라고 한다면 사람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잘못한 사람들은 밀필적 고의의 살인자이거든요. 성수대교 붕괴로 수많은 무고한 생명이 또 세상을 떠났고 삼풍백화점으로 진짜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맞이했던 500여 명의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은 누가 죽인 것인가? 학살자는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있는데 분명히. 이런 그 질문을 던지면서 지존파와 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성수대교 붕괴 사건, 그리고 광주 학살을 저지른 전두환 노태우를 한 연장선에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과연 이게 맞는 거, 이체 맞는 것이냐. 여기는 분명히 피해자가 있는데,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살인자가 없고, 여기는 있고, 이게 뭐냐. 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의 책임자들은 다 집행유예로 풀려났죠. 예. 예. 그 사장만 징역 7년 받고, 그거 이상의 어떤 무슨 처벌을 하지 못하는 그런 그 시스템. 그래서 결국은,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면서 저는 자꾸 세월호 사건이 떠올랐거든요. 그 세월호 사건을 보고 무식한 자들은 아니 그게 무슨 정부가 잘못이라고 대통령 잘못이라고 왜 대통령을 탓하고 정부를 탓하냐 데모하는 사람들한테 막 욕하고 그러는 걸 저도 이제 촛불 집회 나갔다가 그런 사람들 몇 명 봤거든요. 예. 근데 그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예. 분명히 누군가가 죽었으면 죽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을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아니면 살인의 의도를 가졌던, 어찌됐든 결과적인 살인의 내용은 똑같잖아요. 예. 살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배가 침몰하게 된 거는 뭐 선사의 네네. 책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후에 구조하지 못해서 구할 수 있는 생명을 못 구한 거, 이건 또 정부 책임 아닙니까? 정부가 살인한 거예요. 예. 예, 정부가 학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고 그것이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무식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든 그 사회 안에 맥락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세월호 사건도 뭐 그 구원파와 유병헌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몰고 가면서 이른바 마녀 사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마치 정부는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일종의 커버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반상회까지 열었는데 못 잡고. 그래서 한쪽으로 계속 얘들이 잘못한 거다. 얘들이 학살자다.
이런 식으로 미디어와 정부가 공보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여론을 몰고 가고 실제 학살자야. 실제 그런 사건을 예방해야 될 가장 중차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령탑은 슬쩍 뒤로 빠지는 거죠. 그런 상황을 이 세월호 사건과 어떤 연관이 되면서 이 영화 논픽션 다이어리를 좀 보게 됩니다. 예. 유병원 씨 그 부자 잡는 방법 생각할 법한데 실행에는 옮기지 않고 있어요. 어떤 방법입니까?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을까. 뭐 비상계엄은 아니라도 경비계엄 정도. 군 동원하고 긴급조치 20호를 발동하는 건 어떨까요? 긴급조치 20호.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행을 못하는지 생각도 못하고 아니 있는지 아버지는 그건 그렇게 모르겠어요. 잘 하셨는데 왜 따님은 그런 생각을 못 하시는지 참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이 논픽션 다이어리는 그냥 어떤 하나의 일탈된 범죄 행각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사회 안의 맥락과 연관이 돼 있고 공범자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지존파 사건과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당시 사건을 맡았던 뭐 경찰이라든가 또 교도소에서 이들을 상담했던 수녀라든가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그에 대한 증언들을 하고 또 사건에 대한 증언뿐만 아니라 이들이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건에도 직간접적으로 또 어느 정도는 또 연루가 됐어요. 우연의 일치인지도 몰라도.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의 어떤 그 느낌, 동시대인으로서의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의 그 골자의 맥락의 얘기가 나오죠. 살인의 내용은 똑같은데 어떤 경우는 살인자가 없고 어떤 경우에는 살인자가 있다라는 거죠. 중요하게 짚어봐야 될 게 이게 20년이 지났는데 고쳐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안 고쳐졌다는 거죠. 세월호 침몰 사고만 보더라도 뭐 지금 국가를 개조한다고 하지만 이 국가 개조라는 게 될지도 의문이고요. 국가를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먼저 개조가 돼야 국가도 개조가 되는 거죠. 본인들이 엉망이면서 개조하면, 그거 항상 그렇잖아요.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 결핍하고 있는 것을 내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너부터 잘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저는. 너부터 잘하고, 그다음부터 뭘 하든가 말아야 되는데, 치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개조한, 그거 웃기잖아요. 그런 얘기도 좀 웃기는 거고. 자, 어쨌든 영화 논픽션 다이어리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어떤 하나의 초상, 한국 사회의 초상 이런 것들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유효한 우리 사회의 한 단면, 캐리커처 이런 것들을 좀 씁쓸하게 확인을 하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성수대교 붕괴 사고 10월 21일이 되면 또 우리나라는 특별히 10년, 20년 주기로 뭔가를 의미 있게 기리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지존파 연쇄살인 사건을 기릴 것 같지는 않고요. 또 내년 되면 이제 삼풍백화점 20주년 그렇게 삼풍백화점이 95년에 무너졌고 그해 4월에는 또 대구에서 그 가스폭발 지하철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뭐 육해공으로 그냥 엄청난 사건들이 다 94, 95년에 막 집중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결국 97년에 IMF라고 하는 또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뭐 김영삼 정권을 이제 뭐 역사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뭐 평가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영삼 정권도 어떻게 보면은 7, 80년대 그 군부 독재가 만들어 놓은 하나의 연장선에 있어서의 후유증을 알았던 그런 정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죠. 그런 것들을 알아서 잘 예방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못하고 7, 80년대 속도전과 독재의 후유증을 그대로 그 국민들에게 전가를 했고 더더욱이나 IMF라는 엄청난 비극으로 온 국민을 도탄과 슬픔에 빠지게 만들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야말로 또 다른 의미의 저는 학살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도 한 가지 뭔가 기억이 남는다면 그분 발음으로 하는 금융 실맹제 그거는 하나 했던 것 같아요. 실맹제. 그 제주도를 또 강간의 도시로 만드셨고 강원도를 간통하는
동서 고속철도를 놔서 세계적인 강한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예. 뭐 많이 개그에 나왔던 소재인 것 같습니다. 예. 사람 그 발음 가지고 그렇게 놀리면 안 되고요. 아무튼 치적은 있어요. 분명한 치적은 저는 금융실명제는 뭐 반드시 평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독재 세력과 손을 잡아서 정권을 잡고 그렇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한계를 가졌고 그 시대의 한계 안에서 김영삼 정권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바로 이 영화가 담고 있는 세계의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싶습니다. 예. 벌써 20년이 됐군요. 네. 네, 논픽션 다이어리 보시면서 또 세월호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네. 20년 동안 우리는 왜 바뀌지 못했는지 네.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겁나요. 이제 요즘은 그 상품백화점 막 이런 게 막 한꺼번에 막 생겼었잖아요 그때. 예. 지금 세월호 사건 이제 있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막 그런 대형 참사들이 앞으로도 막 생길 것 같은 그런 막 불안한 생각이 들어요. 시대가 너무 엄혹하니까 꼭 시대가 엄혹할 때는 그런 대형 참사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렇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네. 집 밖에 안 나가는 게 안전할까요? 집이 무너지면 어떡하죠? 예. 이 스튜디오는 안전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광희 평론가였습니다. 네, 어느새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인사청문회 전국이 거의 마무리돼가는 수순이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일단 고민을 해볼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아마도 주말 사이 어떤 판단을 할지 아니면 금명간에 어떤 판단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바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효진 PD였고요. 저는 조상훈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오전 7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